천한 고아 계집이 어디 양반들 글공부에 끼어드느냐? 서당 마당이나 쓸며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던 고아 소녀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단성 20년간 급제자 한 명 못 낸 늙은 훈장에게 그 아이가 회초리를 꺾으라 했지요. 미천한 것이 무얼 안다고 헛소리냐? 썩 꺼지지 못할까? 허나 그 고아 소녀로 인해 50명의 선비를 급제시키고 조선을 구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산청의 단성 서당 낡은 대청마루에 쾅하는 끔찍한 파여름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50줄에 접어든 훈장 규호가 올해 치러진 식년시에서 50명의 제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낙방했다는 참담한 합격자 명단 소식을 쥐고는 핏대가 붉게 솟은 주먹으로 마루판을 거칠게 내리친 것이지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중 문과는 방대한 유교, 경전을 한 글자의 오점도 없이 달달 외워야만 통과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훌륭하게 문장을 풀어내어도 토시 하나가 틀리면 가차 없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만 하는 가혹한 제도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결과 앞에 학동들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일제히 방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붓을 쥐었건만 꽉 막힌 제도의 벽에 부딪혀버린 아이들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훌쩍임이 새어나왔고 규호에 굳게 담은 턱관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꿈틀거렸지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규호가 쿵쿵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벽 쪽으로 다가가더니 석가래 아래 걸려있던 길쭉한 자작나무 회초리를 빼어들었습니다. 자작나무는 껍질에 기름기가 많아 썩지 않고 단단하여 예로부터 종아리를 치는 엄한 매로 널리 쓰였는데 서당에서는 훈장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엄격한 예법의 하나로 여겨져 제자들이 감히 그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왱하는 매서운 파공음이 서당 안을 날카롭게 찢어놓자 엎드려 있던 학동들의 몸이 움찔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앞마당 구석에서 싸락싸락 비질을 하던 7살 고아 소녀 다면이 낡은 빗자루를 팽개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돌 위로 펄쩍 뛰어올랐지요. 따내린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모른 채 규호의 앞을 가로막아 선 다면이 작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글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당장 그 가혹한 매를 꺾으시옵소서.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부릅뜬 어린 소녀의 두 눈동자에 규호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억지로 경전을 쑤셔 넣으려 했던 자신의 아집이 부끄러워진 것인지 높이 치켜들었던 회초리를 쥔 손마디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과거라는 좁고 험한 문 앞에서 번번이 제자들을 잃고 마는 무력함과 뼛속 깊은 열등감이 밀려온 규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끄끄거리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벼락같이 제 무릎에 회초리를 대고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으로 분질러 버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랑이 훈장의 뜨거운 눈물을 목도한 학동들은 그제야 맺혀있던 서러움을 터뜨리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애 끓는 통곡 소리가 돌담장 밖까지 울려 퍼지는 동안 다면은 마루 바닥에 굴러떨어진 부러진 회초리를 조심스럽게 주워 제 낡은 저고리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녀는 맨발로 종종 걸음을 치며 뒤뜰에 자리한 이끼 낀 우물가로 달려가더니 삐걱거리는 나무 도르래를 가녀린 팔로 힘껏 잡아당겨 맑은 우물물을 찰랑찰랑 길어 올렸습니다. 다면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해진 무명치마 자락 끝을 찍 찢어내어
차가운 우물물에 흠뻑 적셨지요. 그러고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무명천으로 두 동강 난 회초리에 찢겨나간 나무 단면을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아주 정성껏 감싸 주었습니다. 소녀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부러진 회초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품에 안고 서당의 가장 안쪽 방으로 가져가 따스한 한낮에 햇볕이 스며드는 창호지 발린 문풍지 바로 옆자리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규호는 묵묵히 다가와 다면에 작고 앙상한 손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걸어가 평소 자신이 앉던 서당 한가운데에 훈장석을 텅 비워둔 채 그보다 더 높은 벽면 상석의 흙투성이 맨발의 다면을 조심스레 앉혔지요. 그 순간 마루 아래에 앉아있던 50명의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헉하는 단말마와 함께 거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양반과 천민의 거처와 앉는 자리를 철저히 구별하였기에 천한 고아 아이가 서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엄청난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학동들은 탁탁 소리를 내며 접선 부채를 펼쳐 입을 가리더니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규호가 쿵 소리가 나도록 마루바닥을 발로 구르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모두 입을 다물라. 오늘부터 사서삼경 대신 이 아이의 살아있는 마음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야. 규호의 엄명에 서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학동들은 당황한 눈빛만 주고받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다면은 훈장석 옆에 놓인 먹물이 깊게 밴 낡은 붓을 두 손으로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집신 끄는 소리를 내며 향한 곳은 경상도 산청의 서당 학동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매번 과거 급제에 조급해하던 낙방생 선비의 곁이었지요. 다면은 벌벌 떨리는 노선비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너덜너덜한 낡은 서책 귀퉁이에 천천히 붓을 내렸습니다.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와 함께 먹물을 가득 머금은 붓끝이 종이 위를 유려하게 스치며 짧은 글귀 하나를 남겼지요. 강물은 바다를 향해 뛰지 않는다. 늘 초조함에 쫓겨 식은땀을 흘리던 늙은 선비는 그 한 줄의 문장을 읽고 또 읽더니 이내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툭 늘어뜨리며 가슴 속에 맺혀있던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붉은 기운이 번졌고 거친 손등으로 연신 눈시울을 훔쳐내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지요. 다면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난에 시달려 다해진 집신을 신고 온 젊은 선비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뺨이 푹 패인 선비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다면은 그의 텅 빈 화선지 위에 다가가 묵묵히 두 번째 글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는 가장 메마른 흙에서 자란다. 그 글귀를 마주한 가난한 선비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는 다면이 적어준 종이를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소매자락 안쪽에 소중히 챙겨 넣었지요. 그렇게 다면은 하루 종일 서당 안을 돌아다니며 50명 선비들 모두의 성정과 결핍에 맞춘 각기 다른 서정적인 글귀들을 지어내어 그들의 화선지 위에 정성스레 적어 주었습니다. 굳게 닫힌 서당 문 밖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규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당 전체에 차가운 긴장감 대신 훈훈하고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면은
매일 아침동이 트기가 무섭게 뒤뜰로 종종 걸음을 쳐 삐걱거리는 도르래를 당겨가며 맑은 우물물을 새로 길어왔지요. 소녀는 자신이 찢어낸 무명천으로 감싸둔 부러진 회초리를 문풍지 옆자리에서 꺼내어 찰랑거리는 물을 조금씩 무명천에 스며들게 하며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 나무 단면이 메마르지 않도록 보살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한 학동들은 더 이상 천민 아이라며 다면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각자 조롱박에 물을 한 바가지씩 가득 떠서 서당 앞마당에 말라 죽어가던 늙은 매화나무 뿌리에 조심스레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경전 대신 따뜻한 위로를 품게 된 선비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물방울이 마른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지켜본 선비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짐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한양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어도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다면이 심어준 따뜻한 위로의 문장들이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요. 다랑이논에서 굽은 허리로 일하는 촌부들의 모습을 눈에 담을 때마다 선비들은 다면이 읊어주었던 백성의 고단한 삶을 되새기며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20날 남짓의 고된 여정 끝에 한양 땅을 밟게 된 선비들의 집신 앞코는 이미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있었지요. 마침내 당도한 한양 궁궐 앞마당에는 나라의 큰 경사가 있을 때 열리는 증광시를 치르기 위해 팔도에서 몰려든 유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징 소리가 우왕 울려 퍼지며 시험의 시작을 알리자 뜰에 앉은 선비들은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지역 선비들은 정통 유교, 경전의 어려운 한자어와 성현들의 말씀만을 기계적으로 외워 화선지 위에 딱딱하게 적어 내려갔으며 붓끝에서는 출세를 향한 차가운 욕망만이 뚝뚝 묻어날 뿐이었지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죽은 글자들만 끄집어내는 삭막한 광경 속에서 바람결에 넘어가는 화선지에 퍼덕이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산청 단성 서당에서 온 50명의 선비들은 다른 숨결로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면이 지어준 백성들의 땀방울과 자연의 섭리가 담긴 서정적인 글귀들을 떠올리며 굶주린 이웃들의 고통과 흙냄새, 나는 삶의 진실을 종이 위에 거침없이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누군가의 붓은 봄비에 젖은 어미소의 슬픈 눈망울과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을 애처롭게 묘사했고 또 다른 붓은 굳은 살 베인 농부의 거친 손등을 그리며 글자마다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가운 한자어 대신 따뜻하고 애달픈 조선의 산하가 종이 위에 살아 움직였고 마침내 50장의 답안지가 일제히 탁자 위에 올려지는 순간 그들의 낡은 도포, 자락 위로 맺힌 땀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수천 장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예조의 전각 안에서는 무거운 정적을 깨고 이따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사락사락 넘어갈 때마다 촛불 아래서 답안지를 읽어 내려가던 채점관들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늙은 채점관 하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매자락으로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었지요. 정통 경전의 판에 박힌 해석 대신 힘없는 백성들의 시린 삶을 어루만지고 만물의 조화를 진실하게 노래한 단성 서당 선비들의 절절한 문장들은 궐 안에 갇혀 굳어있던 관리들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채점관들은 먹먹해진 가슴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붉은 붓을 쥐었으며 50장의 답안지 위에 모두 합격을 뜻하는 커다란 붉은 동그라미를 연거푸 그려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한양 운종가 한복판에 과거 급제자들의 이름이 적힌 합격자 명단이 나붙자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기괴한 일이란 말이냐. 누군가 참지 못하고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발돋움을 했는데 으뜸을 차지한 장원 급제자부터 끄트머리 합격자까지 무려 50명의 출신지가 모조리 경상도 산청 단성 서당으로 나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전원 급제 기적이 산골짜기 이름 모를 서당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등짐 장수들은 지게를 바닥에 쿵 내려놓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갓을 쓴 양반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이 기적은 궐 깊은 곳에 자리한 과거 시험의 총책임자 대제학의 심기를 단단히 거슬러 놓고 말았습니다. 당장 그 산청 촌부들의 발칙한 답안지를 내 방으로 모조리 가져오라. 불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지자 하급 관리들이 괴짝에 담긴 50장의 시험지를 서둘러 대령했고 그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밤이 새도록 그 글들을 하나하나 매서운 눈초리로 뜯어보았지요. 새벽 딸기 꽃기오 올 무렵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주먹이 단단한 참나무 책상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근본도 없는 감상적인 잡글들이 감히 성현의 도를 논하는 신성한 과거장에서 으뜸을 차지하다니 이는 조정의 기강이 뿌리째 무너진 것이 아니더냐. 그는 핏발선 눈으로 답안지들을 억센 소나기로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갈라진 쇳소리가 빈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무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에서 출발한 10여 명의 역졸들은 발에 불이 나도록 말을 몰아 경상도 산청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역참 제도는 신비마다 말을 새로 갈아탈 수 있게 하여 왕의 다급한 교지나 중대한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변방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다그닥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키며 다가왔지요. 땀에 흠뻑 젖은 역졸들이 단성 서당 마당으로 들이닥쳐 꿈속에서 붉고 푸른 종이꽃이 달린 어사와 50개를 쏟아내자 마당을 쓸고 있던 다면은 빗자루를 툭 떨어뜨린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광경을 지켜보던 훈장 규호 역시 믿기지 않는 듯 주름진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였고 이내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동네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며 서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골 마을의 장원 급제자가 50명이나 쏟아졌네. 촌장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자 청년들은 한호성을 지르며 헛간에서 살찐 돼지를 끌어내었고 아낙네들은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피며 밥을 지었지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덩덕 쿵쿵덕 흥겨운 풍악 소리가 좁은 서당 앞마당을 채웠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50명의 선비들은 자신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르쳐준 소녀 다면을 둥그렇게 둘러싸고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산청마을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지만 한양의 궐 안에서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한양 경복궁의 근정전 안에는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숨 막히는 정적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조각된 용상에 앉은 임금의 발치에는 팔도 관찰사들이 다급히 파발마를 띄워 올려보낸 두루마리 장개들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지요. 임금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뒹구는 장계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고 옥쇠가 찍힌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치더니 이마에 굵은 주름을 깊게 잡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비통한 탄식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거친 한지 위에는 조선 전역을 잔인하게 덮친 지독한 가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역병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성들이 나무 껍질조차 다 벗겨 먹고 결국 길바닥에 쓰러져 들개들의 먹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참혹한 소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쩍쩍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해버린 논바닥과 바닥을 드러낸 우물 앞에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당장이라도 달래주어야 할 지방 수령들은 그저 텅 빈 하늘만 올려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으며 권례로 시시각각 쏟아져 들어오는 끔찍한 흉보에 어전의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린 조정 대신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숨소리만 쌕쌕 내쉬고 있었지요. 조선시대 환곡은 본래 봄철 보릿고개에 나라의 창고를 여러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때 약간의 이자를 쳐서 갚게 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빈민 구제 제도였으나 도 관찰사의 승인과 한양 호조의 허가 없이는 지방 수령이 함부로 곡식 창고를 열 수 없는 매우 엄격한 법도 탓에 그 복잡한 문서 왕복 절차를 기다리다 쓰러져 굶어 죽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무리 가여운 백성들이 관아 앞마당에서 기진맥진 쓰러져 가도 구휼미를 임의로 풀었다가는 국법을 어긴 중죄로 수령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판이니 벼슬아치들은 굳게 닫힌 창고 문 앞을 불안하게 서성이며 마른 흙을 파먹다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두 귀를 막은 채 흘려들어야 했지요. 임금은 용상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는 핏발선 눈으로 아래에 엎드린 대신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으나 명분과 법도만을 고집하는 늙은 사대부들은 그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 절차를 무시하고 창고를 열면 나라의 기강이 한순간에 무너지옵니다라며 이 말을 바닥에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백성을 살릴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대전 안의 공기는 마치 한여름의 숯가마처럼 숨막히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궐 안의 근심이 태산처럼 깊어지며 임금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찰나 근정전의 육중한 나무문이 기기기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을 찢어지게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명나라 황제의 친명을 받들고 한양에 당도한 대국 사신단이 붉은 비단옷을 화려하게 펄럭이며 거만한 걸음걸이로 어전 안으로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두꺼운 가죽신이 대리석 돌바닥에 무겁게 부딪힐 때마다 뚜벅뚜벅하는 불길하고 둔탁한 발소리가 텅 빈 대전을 빙빙 맴돌며 울려 퍼졌고 그는 중무장한 호위 무사들을 병풍처럼 대동한 채 용상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조선의 임금을 향해 고개조차 까딱하지 않은 채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였지요. 사신은 넓은 소매 속에서 황금빛 용문양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두꺼운 칙서를 꺼내 들더니 비릿하고 거만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그 귀한 칙서를 임금의 발치로 툭 하고 먼지 털듯 던져버렸는데 바닥에 볼품없이 뒹군 칙서 안에는 조선의 참혹한 흉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년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막대한 양의 최고급 인삼과 호랑이 가죽을 당장 곡물로 바치라는 포갑적인 요구가 피도 눈물도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조정 대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어전 양옆에 도열해 있던 무관들은 턱관절이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이를 꽉 악물었으나
자칫 대국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려 잔혹한 전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에 누구 하나 선뜻 호통을 치며 나서지 못한 채 마른 침만 꿀꺽 삼키고 있었지요. 명나라 사신은 어전의 차가운 돌바닥에 바짝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조선의 정승들을 가소롭다는 듯 훑어보더니 돌연불룩한 배를 잡고 고개를 젖히며 소름 끼치는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좁디좁은 땅덩어리에 오며 들으니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역병으로 시체가 산을 이루어 까마귀 때만 하늘을 덮고 있다 하던데 어찌하여 조선의 왕은 꽉 막힌 하늘을 감동시켜 단비를 내리게 할 재주 하나 없이 백성들을 저리 비참하게 방치한단 말이오. 자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들보의 먼지를 떨어뜨리듯 울리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멸감에 휩싸인 임금은 두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이 하얗게 질릴 지경이었지만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붉은 봉투에 조심스레 담긴 또 다른 서찰 하나를 꺼내어 허공에 흔들며 얄미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대명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친히 소국 조선의 가엾은 가뭄을 불쌍히 여기시어 내게 한 가지 시험을 내려주셨소이다. 여기 이 화선지에 적힌 난해한 시구를 풀어낸다면 그대들의 멍청한 무능함을 특별히 용서하고 이번 공무를 절반으로 줄여줄 터이니 어디 한번 마른 우물에서 용을 승천시켜 보라는 이 오묘한 우주의 뜻을 당장 풀어보시구려. 자신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기괴한 시구에 장내의 모든 이들이 헉하고 놀라 거친 숨을 들이켰고 자신은 뒷짐을 진 채 대전을 제 집 안방처럼 여유롭게 거닐며 조선 조정의 얄팍한 지혜를 발밑으로 짓밟으려는 듯 킬킬킬거리는 불쾌한 웃음소리를 질질 흘렸습니다. 임금은 치욕스러움에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차가운 식은땀을 붉은 골룡포의 넓은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다급하고도 불같이 매서운 눈빛으로 좌우에 엎드린 정승들을 번갈아 노려보며 당장 붓을 들어 저 오만한 사신의 콧대를 꺾어버릴 명답을 적어내라는 벼락 같은 엄명을 내렸지요. 임금의 불호령이 대전 바닥에 꽂히자마자 평소 옛 성현들의 경전을 줄줄 외우며 고고한 학식을 뽐내던 대신들은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벼루의 시커먼 먹을 급히 갈고 붓을 허둥지둥 집어들었으나 겁먹은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하얀 화선지 위에 명확한 답을 한 글자도 적어내지 못하고 그저 흠흠하는 민망한 헛기침만 연신 토해냈습니다.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바싹 마른 우물에서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용을 승천시키란 말인지 그 어떤 병법서나 철학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괴한 궤변 속에서 숨겨진 뜻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의 늙은 대신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장맛비처럼 쏟아졌고 덜덜 떨리는 붓끝에서 툭툭 떨어진 검은 먹물만이 아무 죄 없는 빈 화선지 위를 흉하게 얼룩지게 만들며 피말리는 초조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때 평소 조정에서 학문과 지혜가 가장 깊기로 소문난 대제학 심원광이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두루마기 소매를 걷어붙이고 붓을 높이 들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절묘하게 인용하여 왕의 높은 덕으로 닫힌 하늘을 감동시켜 가뭄을 극복하겠다는 장문의 답을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털로 만든 붓끝이 거친 화선지 위를 춤추듯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어전에 팽팽하게 당겨진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마침내 마지막 글자의 점을 꾹 찍어 맺은 심원광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이 정성껏 쓴 글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 들고는 명나라 사신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그 답안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화선지를 건방지게 한 손으로 낚아채듯 받아든 사신은 그 안에 적힌 글귀를 위아래로 힐끗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며 대전 지붕이 떠나가라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엎드린 심원광을 향해 짐승을 보듯 경멸 가득한 눈빛을 무참히 쏘아보았지요. 고장 먼지 쌓인 캐캐 묵은 옛 글귀나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읊어대는 것이 조선 최고 대신이라는 자의 얄팍한 지혜란 말이오. 이따위 허접하고 지루한 훈계질로 어찌 굳게 닫힌 하늘을 울리고 비를 부르는 신성한 용을 깨우겠소. 사신은 거친 손놀림으로 심원광이 올린 정성스러운 화선지를 우악스럽게 움켜쥐더니 찌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그 자리에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함부로 흩뿌려 버렸습니다. 하얗게 찢겨나간 억울한 종이 조각들이 한겨울의 눈송이처럼 어전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져 내렸고 평생 올곧은 학문의 길만 걸어온 심원광은 태어나 처음 겪는 끔찍한 굴욕감에 턱이 파르르 떨리고 이를 꽉 악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갈라져 쇳소리가 났으며 임금 또한 충직한 신하가 당한 참담한 수모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용상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가슴속 깊이 억눌린 분노의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오만방자한 횡포와 종이가 무참히 찢겨나가는 소리에 궐아는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버렸지만 그 끝없는 절망의 캄캄한 구렁텅이 속에서 임금의 뇌리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강렬한 희망의 빛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며칠 전 첩첩산중 경상도 산청의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촌구석 서당에서 무려 50명의 나이 든 촌부 유생들을 한꺼번에 과거 장원 급제시켰다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장계가 기쁜 소식으로 올라왔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번쩍 눈을 뜨고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어전 밖을 향해 손가락을 길게 뻗으며 대들보가 무너질 듯한 벼락 같은 호령을 뿜어냈습니다. 당장 경상도 산청으로 말머리를 돌려 달려가라. 이번 과거 시험에서 전원급제라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단숨에 이뤄낸 그 산청의 숨은 대스승이라면 필시 우주와 하늘의 이치를 꿰뚫고 있을 터이니 정의의 호위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를 즉각 한양궐 안으로 정중히 외셔오라. 임금의 다급하면서도 쇳덩이처럼 단호한 어명이 어전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대신들은 화들짝 놀라 토끼 눈을 뜨고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심원광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자신의 찢겨진 종이 조각들을 집신으로 거칠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 납작 엎드려 절하며 묵직하게 어명을 받들었지요. 전하, 신이 직접 가장 날랜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그 산청의 스승을 메셔오겠사옵니다. 이번 과거 급제의 기이한 소식이 퍼진 뒤 신의 체면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 터이니 신이 직접 나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 자를 이리로 대령하겠나이다. 심원광은 찢겨진 화선지로 입은 뼈아픈 굴욕을 씻으려는 듯 목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고 곧바로 어전의 무거운 문을 거칠게 박차고 빠져나가 궐 마당에 호위 군사들을 다급히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궐 앞마당에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건장한 무관들이 우르르 달려 나오며 두꺼운 쇠갑옷이 부딪히는 철렁철렁 소리와 출동채비를 서두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며 외양간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건장한 흑마들이 거친 콧김을 푸르르 뿜어내며 흙바닥을 거칠게 걷어차고 있었지요. 심원광은 흙먼지 바람에 펄럭이는 짙은 검은색 군복을 걸치고 높은 말 한 장에
훌쩍 뛰어올라타더니 굳은 결의로 말한 장을 손이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고는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초리로 아득히 먼 남쪽 하늘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단숨에 산청으로 질주하라 출발하라. 그의 짧고 굵은 외침이 허공의 정적을 가르자마자 수십 명의 서슬퍼런 군사들이 일제히 가죽 말채찍을 거칠게 휘두르며 도성의 웅장한 남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쿵쿵 뒤흔들며 거대한 흙먼지 기둥을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가뭄과 굶주림에 지친 앙상한 백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밤낮 없이 끊이지 않는 메마른 조선의 산천을 가로질러 평화로운 기쁨에 젖어 있던 경상도. 산청마을로 향하는 끝없이 긴 흙먼지 길 위로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긴 흙먼지 길을 단숨에 내달린 수십 필의 장한 흑마들은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상도 산청마을의 고즈넉한 단성 서당 앞에 이르러서야 푸르르 거친 콧김을 뿜어내며 멈춰 섰습니다. 말발굽이 마른 흙바닥을 거칠게 긁어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런 흙먼지가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짙은 검은색 군복을 입은 심원광이 높은 가죽 안장에서 가볍게 뛰어내리며 굳게 닫힌 서당의 낡은 나무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국왕의 지엄한 밀명이나 중대한 어명을 받들고 한양도성에서 내려온 고위 관료와 중앙군이 들이닥치면 그 서슬퍼런 위험 앞에 지방의 수령들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만 했는데 하물며 평범한 백성들이 모인 향촌의 조그마한 서당에 중무장한 군사들이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심원광이 말없이 턱짓을 한 번 까딱하자 뒤따르던 건장한 호위, 무사 2명이 무거운 군화를 쿵쾅거리며 달려나가더니 오랜 세월 비바람을 버텨온 두꺼운 서당 대문을 양손으로 거칠게 밀어젖혔지요. 쾅 하는 귀를 찢는 듯한 커다란 파열음이 산청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나무 대문이 맥없이 활짝 열려버렸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서당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과 무거운 공기로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새롭게 붓을 쥐고 하늘 천따 지를 소리 내어 읽고 있던 어린 학동들과 툇마루 너머에서 그 대단한 학문을 어깨 너머로 구경하려 모여들었던 순박한 산청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험악한 군사들의 기세에 짓눌려 약속이라도 한 듯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심하게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진 무거운 벼루가 마루 밑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가 났고 짙은 먹물이 누런 흙바닥을 시커멓게 물들이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한 채 턱을 파르르 떨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조선시대 향촌의 서당은 단순한 글방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예절과 도리를 가르치는 교화의 중심지였으며 마을 어른들이 훈장을 스승으로 받들고 그 안에서 백성과 양반이 함께 예법을 익히던 생활 공간이었기에 낯선 관군의 난입은 그 뿌리 깊은 질서를 단번에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쇠갑옷의 찰그랑찰그랑 섬뜩한 소리만이 숨 막히는 정적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흙 묻은 가죽신을 신은 심원광은 엎드린 백성들 사이를 거침없이 가로질러 대청마루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늙은 훈장 백규호에게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규호는 낡은 마루 기둥을 힘겹게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으나 심원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 마루 위로 올라서더니 주름진 규호의 명주 옷깃을 크고 억센 손으로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내 이놈 대체 어떤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렸기에 시골 구석의 낡은 서당에서 무려 50명의 유생을 한꺼번에 과거에 급제시켰단 말이냐. 당장 그 위대한 학문적 비법을 내놓지 못할까. 심원광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우렁찬 호통 소리가 서당의 낡은 기와 지붕을 들썩이게 할 만큼 매섭게 터져 나왔고, 옷깃이 틀어잡힌 규호의 마른 두 발이 마루에서 반뼘이나 허공으로 들려버리며 집신이 바닥을 헛디뎠습니다. 평생을 향촌에서 글공부와 예법에만 바쳐온 늙은 훈장의 목에는 굵은 핏대가 붉어졌고, 크게 떠진 두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며 초점을 잃어갔지요.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아무리 양반의 핏줄이라 할지라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시골의 가난한 선비가 중앙의 권세가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일이었기에 규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들어 심원광의 넓은 소매를 애처롭게 붙잡고는 갈라진 쇳소리로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서당 한 구석에 앉아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려 회초리를 들었을 뿐이옵니다. 이 미천한 자가 어찌 감히 그토록 깊은 학문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유생들에게 진정한 글의 이치를 깨우쳐 준 자는 따로 있사옵니다. 규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뜻밖의 고백에 심원광은 흠칫 놀라며 움켜쥐었던 소나귀의 힘을 살짝 풀었고, 그 틈을 타 규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마루 위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진짜 대스승이라는 자를 내 앞으로 대령하라 당장 불러내지 못할까. 심원광이 다시 한번 험악한 기세를 드러내며 벼락같이 소리치자 마당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의 어깨가 다시 한번 크게 움찔거렸지요.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이 덜덜 떨리는 규호의 주름진 손끝을 향해 집중되었는데,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서당 한쪽 기둥, 그늘에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7살 난 고아 소녀 다면이 양손에 시커먼 물걸레를 꼭 쥔 채 기둥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에 놀라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가 규호의 수심 가득한 눈빛이 제 쪽을 향하자 이내 작은 맨발을 꼼지락거리며 걸어 나온 것이지요. 아이의 작고 앙상한 어깨 위로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흘러내려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야윈 뺨에는 고된 노동으로 인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천하의 명재상이라 불릴 만한 위대한 대스승이 나타날 것이라 잔뜩 기대하며 매서운 눈에 힘을 주고 있던 심원광은 자신의 무릎 높이조차 채 되지 않는 어린 계집아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다면에 헝클어진 머리끝부터 흙투성이가 된 맨발까지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고, 아이의 형편없는 행색을 확인한 그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험악하고 거대한 사내들의 날선 시선 앞에서도 다면은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들고 있던 더러운 물걸레를 툇마루 한쪽에 가지런히 내려놓고는 묻은 작은 두 손을 배꼽 위에 단정히 모으고 심원광의 바로 앞까지 당당하게 걸어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흔들림이라고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하고도 푸른 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다면은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어른들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서당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도록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선비님들의 마음에
글을 심었습니다. 그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믿기 힘든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고요한 연못 한가운데 떨어진 듯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심원광의 뒤에 버티고 서 있던 호위, 무사들은 이새로 거친 숨을 내뱉으며 허리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숭상하는 조선 제1의 산골 마을이라 하나 국가의 엄격한 신분, 질서와 예를 상징하는 임금의 사신 앞에서 7살 난 천한 고아 계집아이가 양반 유생들을 가르쳤다며 나서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짓밟는 무서운 불경죄이자 세상을 기만하는 끔찍한 죄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지요. 심원광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덩치 큰 호위, 대장이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굵은 콧김을 뿜하고 짐승처럼 내뿜더니 허리춤에서 3배 포승줄을 신경질적으로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천한 입을 함부로 놀려 지엄한 어명을 받드는 관원들을 능멸하려 드느냐. 당장 이 요망한 것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마. 호위 대장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는 육중한 군화 발로 마루를 쿵 밟고 올라서며 솥뚜껑만 한 억센 손으로 다면의 얇고 가녀린 어깨를 확 낚아채어 마루 바닥에 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거센 힘에 짓눌렸음에도 다면은 작은 비명조차 내지 않고 입술만 꽉 깨물 뿐이었고, 호위 대장은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이 거친 포승줄을 쫙 펼쳐 들고는 아이의 가느다란 양손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 올렸지요. 어린 소녀의 얇은 손목 위로 거칠고 차가운 포승줄이 칭칭 감기며 단단히 묶이는 순간 마루 한 구석에 주저앉아 그 참담한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던 늙은 훈장교호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주름진 두 눈에서는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전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던 심원광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천한 신분으로 지엄한 왕실을 기만하고 신성한 과거, 제도를 농락한 죄악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그의 서늘한 호령이 경상도 산청 마을의 낡은 서당 마당을 날카롭게 베어냈으며 곁에 선 군관들을 향해 이 요망한 단성 서당을 영구히 폐쇄하라는 지엄한 어명을 내렸지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오직 양인 이상의 신분만이 엄격한 신원 보증을 거쳐 응시할 수 있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인재 등용문이었기에 그 신분과 출신을 속여 시험장 문턱을 넘는 행위는 곧 임금의 눈을 가리고 조정을 능멸하는 끔찍한 대역죄로 다스려졌습니다. 어명이 떨어지자 무장한 군사들이 흘발로 마루를 쿵쿵 짓밟고 뛰어올라 서가에 꽂힌 서책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퍽퍽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규호가 피땀 흘려 모으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려 밤낮 없이 붓을 들어 필사했던 귀한 책들이 흙바닥에 무참히 나뒹굴었고, 군사 하나가 커다란 횃불을 던지자 시뻘건 불길이 화르륵 소리를 내며 무서운 기세로 타올랐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훅 끼쳐왔고, 소중한 학문의 결정체들이 순식간에 한 줌의 시꺼먼 재로 변하는 광경 앞에서 규호는 두 주먹을 흙바닥에 짓지으며 목이 터져라 오열했습니다. 불티가 타닥타닥 튀어오르는 사이 마당 밖에는 굵은 나무 창살로 단단히 엮어 만든 죄인 압송용 수레인 함거가 덜컹거리며 도착해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군사들이 규호와 다면의 등을 떠밀며 수레를 향해 거칠게 끌고 가던 찰나 다면의 시선이 마당 쪽에서 번지는 불길을 등진 채 서당 안쪽 기둥 옆 그늘에 아직 닿지 않은 한 구석에 가닿았지요. 불이 붙은 서책들이 마당 쪽으로 내던져진 덕에 서당 안 깊숙한 창호지 문 옆은 아직 온기만 돌 뿐
불길이 미치지 않아 있었는데 그 문풍지 옆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규호가 꺾어두었던 무명천에 감싼 부러진 회초리였습니다. 아이는 군사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재빨리 몸을 숙여 그 젖은 무명천 꾸러미를 낡은 저고리 품속 깊은 곳으로 스윽 숨겨 넣었습니다. 그때 뒤따라 끌려오던 늙은 규호가 집신 앞코가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크게 비틀거렸고 곁에 군사가 앙상한 등을 억센 손으로 거칠게 팍 밀어버리자 거친 자갈반 위로 철퍼덕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에 깊은 상처가 났음에도 군사들은 짐짝을 다루듯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번쩍 들어 올린 뒤 수레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지요. 육중한 나무 문이 쾅 닫히며 굵은 쇳덩이 자물쇠가 철컥 채워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당 쪽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산청마을 백성들과 과거에 급제하여 관복을 입은 50명의 제자 선비들이 숨을 헐떡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뛰어와 수레 앞을 겹겹이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은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수레바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은 채 통곡했고 갓을 쓴 선비들은 체면조차 내던지고 맨몸으로 앞길을 막아서며 제발 죄 없는 늙은 훈장님과 어린아이를 풀어달라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요. 엄격한 법도상 어명으로 압송되는 중죄인의 수레를 막아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무서운 학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루한 인생을 구원해 준 두 사람을 사지로 보낼 수 없다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천을 진동했으나 심원광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호위대에게 길을 트라는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위 대장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무장한 군사들이 일제히 굵은 나무 방패를 앞세워 거세게 밀고 나갔고 그 압도적인 힘에 밀려 백성들과 선비들은 진흙탕 위로 툭툭 넘어지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지요. 군사들이 억지로 뚫어낸 좁은 틈을 타고 소의 엉덩이를 가죽 채찍으로 맹렬하게 찰싹 후려치자 육중한 함건은 구슬프게 우는 이들을 산기슭에 남겨둔 채 험난하고 가파른 고갯길을 향해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접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는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깊게 패인 산길을 오르는 수레는 바퀴가 커다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덜컹덜컹 크게 요동쳤습니다. 거친 나무 창살에 어깨를 세게 부딪힌 규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꿀꺽 삼키며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어깨를 덜덜 떨었습니다. 전부 나 때문이다 늙고 어리석은 내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다 죄 없는 너를 이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는 노인의 피 끓는 목소리가 거센 빗소리를 뚫고 수레 안을 처절하게 울렸지만 뒤로 손이 묶인 채 비를 맞고 있던 다면은 오히려 몸을 비틀어 규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지요. 아이는 젖은 어깨를 노인의 구분 등에 가만히 기대더니 포승줄에 칭칭 묶여 하얗게 질려버린 작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힘겹게 뻗어 고된 여정에 지친 규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위로의 규호는 짐승처럼 울부짖던 입술을 꽉 깨물며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고 얼음장 같은 빗물이 창살 사이로 들이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험난한 앞송길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비는 갈수록 거세져 수레 바닥에는 흙먼지와 섞인 탁한 빗물이 질척하게 고이기 시작했고 다면은 규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몸을 한껏 웅크려 허리춤 깊숙이 숨겨두었던 무명천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젖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는 결박된 손목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거친 널빤지 바닥에 고인 빗물 쪽으로 윗몸을 깊숙이 숙였고 그 차가운 물방울을 무명천 끝자락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며 그 안에 고이 감싸인 부러진 회초리가 결코 메말라 죽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폈지요. 비록 얇은 저고리 사이로 스며든 빗물 탓에 지독한 오한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당장 한양 도성에 도착하면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생명을 돌보는 아이의 맑은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빛을 띠며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 속에서도 아이는 품 안에 젖은 천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지리한 앞송길 끝에 수레바퀴가 진흙탕을 구르며 내던 둔탁한 소리가 마침내 멎고 굳게 닫혀있던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내달린 앞송 행렬은 비바람을 뚫고 도성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장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서려있는 일금부로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갔지요. 조선 제1의 사법기관인 일금부는 임금의 특명에 따라 영모나 부모 임금 스승을 저버리는 강상죄와 같은 국가의 중대 범죄를 다루는 곳이었기에 그곳에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옥사는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한 번 갇히면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나오기 힘들다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거친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축축한 돌계단을 내려가자 사방에서 역겨운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며 갉아먹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지하 감옥에 굳게 닫힌 쇠창살 문이 삐걱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을 풀고 등을 떠밀자 규호는 툭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잃고 옥사의 차가운 흙바닥 위로 무기력하게 쓰러졌고 곧이어 철컥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앞송길 내내 쏟아지는 매서운 폭우를 맨몸으로 맞은 데다 수십 일 동안 제대로 된 곡기조차 끊겼던 탓에 규호의 몸은 이미 극한의 한계에 달해 있었지요. 바닥에 웅크린 규호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검게 갈라져 있었고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덜덜 떨리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섞인 뜨거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심한 고열이 온몸을 집어삼켜 이마는 당장이라도 불이 붙을 듯 끓어올랐으며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흉하게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면은 덜덜 떨리는 규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옥창의 비좁은 틈새로 간신히 스며들어오는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자신의 허리춤 깊숙한 곳에서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젖은 무명천 꾸러미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지요. 달빛 아래서 무명천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비틀어 짜내자 천 속에 고여있던 맑은 빗물이 뚝뚝 소리를 내며 규호의 검게 붉어진 입술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메말라가던 규호의 입술 사이로 생명수 같은 물방울이 스며들자 고통에 일그러져 있던 규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며 거친 숨결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호의 몸을 태울 듯한 고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다면은 서둘러 옥사 구석구석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이 깔고 자는 거적과 볏짚이 한쪽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이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는데 아이는 그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잎과 볏짚 부스러기들을 두 손 가득 긁어 모았지요.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지혜에 따르면 열이 끓어올라 속이 달아오른 환자에게 냅다 차가운 얼음물이나
진흙을 끼얹으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열기가 뼛속으로 파고드니 마른 풀이나 짚을 덮어 살갗과 공기 사이에 틈을 만들어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해야만 삿된 불기운을 자연스레 밖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 옛날 자신의 어머니가 알아 누웠을 때 동네 의원에게 어깨 너머로 들었던 그 이치를 떠올리며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잎들을 규호에 끓어오르는 이마 위에 엉성하지만 정성껏 덮어주었고 땀에 젖은 저고리 섭을 살짝 풀어주어 서늘한 옥사의 공기가 몸에 닿을 수 있도록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마에 닿는 까슬까슬한 풀잎에 감촉과 입술을 적시는 서늘한 물기에 규호가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끔벅이며 밀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달빛을 등지고 앉아 자신의 이마에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들어오자 규호의 탁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렸는데 그 손은 평생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억울한 자들을 향해 가혹한 매질만을 가했던 잔인하고 흉터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언제나 타인을 짓밟고 때리기만 했던 자신의 더러운 손과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흙투성이가 된 채 마른 풀을 긁어모은 아이의 앙증맞은 두 손이 겹쳐 보이자 규호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옥사의 흙바닥 위로 참외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그때 음습한 지하 옥사의 복도 끝에서 타닥타닥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발걸음 소리가 저벅저벅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쇠창살 앞을 가로막은 자는 다름 아닌 붉은 관복을 걸친 심원광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일렁임 속에서 심원광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규호를 내려다보며 입가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내일 어전 회의가 열리면 내 놈은 순순히 임금을 기망한 죄를 자복하고 조용히 목을 내어놓으라. 그의 목소리는 옥사의 벽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모든 짐을 규호에게 짊어지우고 제 권좌를 지키려는 냉기가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규호가 턱이 파르르 떨리도록 이를 악물며 분노로 몸을 일으키려 하던 찰나 규호의 앞을 가로막고 선 다면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심원광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낡은 옷차림이었으나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만큼은 횃불의 불길보다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무도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대감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살리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이의 앳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차가운 옥사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짓밟고 올라선 심원광이었으나 한낱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너무도 정곡을 찌르는 이치의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지요. 심원광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거세게 흔들렸고 그는 뭐라 반박하려 입을 달싹였으나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티 없이 맑은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심원광은 붉은 관복 자락을 꽉 움켜쥔 채 뒷걸음질을 치더니 쫓기듯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두운 옥사 복도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는 전에 없던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원광이 떠나고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온 옥사 안 다면은 다시 옥창 너머로 쏟아지는 하얀 달빛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짜내고 남은 부러진 회초리가 고이 감싸인 무명천을 자신의 작은 가슴팍에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두 눈을 꼭 감은 아이의 입술이 조용히 달싹이며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지하
감옥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요. 옥사의 차가운 쇠창살 틈새로 어느덧 푸르스름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바닥의 흙먼지를 비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거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전 회의가 열리는 근정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두께를 자랑하는 근정전의 붉은 문이 묵직하게 삐걱거리는 쇳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거친 삼배 밧줄에 꽁꽁 묶인 규호와 다면이 험악한 표정을 지은 호위 군사들의 억센 손에 이끌려 넓은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밤새 차가운 옥사 바닥에 웅크렸던 탓에 두 사람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굵은 밧줄이 깊숙이 파고든 규호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조선시대의 어전회의는 국왕과 조정 대신들이 한데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였으며, 품계에 따라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엄격히 나뉜 비단 관복과 가슴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학과 호랑이 문양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철저한 신분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대신들이 좌우로 길게 도열한 한가운데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누더기를 걸친 7살 소녀가 덩그러니 세워지자 장내의 공기는 얇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신들은 불결한 것을 보았다는 듯 넓은 비단 소매로 황급히 코를 막으며 혀를 쯧쯧 차는 소리를 내었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꿇린다면은 몸을 가누기 힘든 와중에도 티 없이 맑은 눈망울로 자신을 둘러싼 위압적인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석에 거만한 자세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던 명나라 사신이 옥으로 장식된 부채를 탁 소리가 나게 접더니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며 경상도 산청에서 한양까지 올라왔다는 대스승의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오만한 빛이 가득하던 사신의 두 눈이 가늘어지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이 기괴하게 비틀렸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헛웃음을 참지 못한 채 쩌렁쩌렁한 굉음을 터뜨렸지요. 조선은 정령 쓸만한 인재가 이토록 말라비틀어진 것이요. 고작 코울리게 7살 계집아이를 대스승이라 칭하며 대국의 사신을 기만하려 들다니 참으로 가소롭고 맹랑한 노릇이 아니오. 사신의 날 선 조롱이 비수가 되어 꽂히자 옥좌에 앉아있던 조선의 왕은 턱뼈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이를 꽉 악물었고, 옥좌의 손잡이를 움켜쥔 두 손의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 단단한 목재가 으적거리는 소리를 낼 지경이었습니다. 왕의 억눌린 진노와 사신의 조롱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던 심원광은 이마에 맺힌 굵은 식은땀을 붉은 소매로 훔치며 황급히 무리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가 선갈라진 쇳소리로 당장 저 방자한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해 대국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미친 듯이 악을 썼고, 그 외침에 맞추어 호위 군사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앞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사신은 손을 번쩍 들어 심원광의 호들갑을 제지하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차갑고 번뜩이는 시선으로 바닥에 꿇어앉은 다면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내 놈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사신은 붉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물 한 방울 없이 메말라버린 마른 우물에서 거대한 용을 승천시킬 방도를 이 자리에서 당장 증명해 보이라고 벼락 같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이 해괴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올해 명나라에 바쳐야 할 곡물의 양을 단숨에 4배로 늘려 조선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 이어졌지요. 그 끔찍한 선언에 대신들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며 웅성거렸고,
밧줄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규호는 어린아이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 결사적으로 몸을 날려 다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소. 규호가 처절하게 외치는 순간 곁에 서 있던 덩치 큰 호위 군사가 규호의 얇은 어깨를 자비 없이 거칠게 밀쳐냈고 중심을 잃은 규호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나동그라졌습니다. 거친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크게 다친 규호를 보며 다면은 짧은 숨을 들이켰고 결박된 두 손을 힘겹게 뻗어 쓰러진 규호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있는 힘을 다해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기운에 규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다면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당당한 걸음으로 거대한 사신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지요. 그러고는 흙투성이가 된 누더기 품속 깊은 곳에 밤새도록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물기를 가득 머금어 축축해진 낡은 무명천 꾸러미를 조심스레 꺼내어 사신의 발치 앞 돌바닥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고요했던 근정전 안은 거대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는데 감히 길바닥에 굴러다닐 법한 천한 물건을 지엄한 명나라 사신과 국왕 전하의 눈앞에 함부로 던져놓았다는 사실에 대신들은 입을 떡 벌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슬퍼런 기세의 군사들이 발을 끌며 다가섰고 숨 막히는 위협감이 전각 안을 가득 채우며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리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굳은 표정으로 옥좌에 앉아있던 왕이 붉은 골룡포 소매를 거칠게 펄럭이며 크고 단호하게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왕의 엄중한 수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일제히 멈춰섰고 왕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면을 향해 바닥에 놓인 그 기이한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는 온전히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였습니다. 국왕의 이례적인 하명에 웅성거리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하리만치 고요해졌으나 명나라 사신은 여전히 오만한 비웃음을 입가에 매단 채 촤락 소리를 내며 화려한 부채를 다시 펼쳐 들고는 저 어린 것이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삐딱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사방에서 수십 개의 날선 시선들이 쏟아지는 압박 속에서도 다면은 흔들림 없이 맑고 결연한 표정으로 차가운 어전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묶인 두 손을 앞으로 뻗어 축축하게 젖은 무명천에 꼬인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거칠고 작은 손끝이 단단히 뭉친 매듭의 틈새를 파고들어 한 겹 한 겹 조심스레 천을 벗겨낼 때마다 근정전 안의 모든 이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옴짝달싹 않고 그 작은 손놀림에 시선을 올가매듯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단단히 엉켜있던 마지막 매듭이 스르르 풀리고 젖은 무명천이 양옆으로 활짝 열리는 순간 그 안에 고이 담겨있던 물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완전히 펼쳐진 젖은 무명천 위에는 찬란한 빛을 내뿜는 금은 보화가 담겨 있지도 않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진귀한 산삼이나 희귀한 약초가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그저 거칠게 두 동강이 나버린 낡고 볼품없는 자작나무 회초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팽팽했던 끔찍한 정막은 일순간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바뀌어 웅장한 전각의 붉은 기둥을 어지럽게 때렸지요. 화려한 붉은 비단옷을 걸친 명나라 사신은 코웃음을 치며 헛기침을 거칠게 내뱉었고 매서운 눈초리로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은 아이를 참으로 한심하다는 듯 삐딱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다면은 사방에서 비수처럼 꽂히는 날선 시선과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붉게 긁힌 생채기가 가득한 작은 두 손을 다소곳이 가슴 앞으로 모은 채 맑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어전의 정적을 단숨에 갈라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미련한 제자를 모질게 치시던 이 단단한 매를 스스로 꺾어 생명수를 주셨사옵니다. 아이의 낭낭하고 결연한 목소리가 높은 단청 천장을 타고 쩌렁쩌렁 메아리 치듯 사방으로 거침없이 울려 퍼졌지요. 이것은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고 무참히 꺾여버린 앙상한 나무라 할지라도 따뜻한 물로 감싸 안고 정성껏 품어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크나큰 가르침이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 하나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도리이옵니다. 다면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화려한 비단 부채를 든 채 거만하게 내려다보던 명나라 사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기백으로 힘차게 일갈했습니다. 진정으로 천하를 호령하시는 위대한 대국의 황제시라면 오랜 가뭄에 말라비틀어져 가는 척박한 조선을 무참히 꺾어버릴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생명수로 따뜻하게 품어 살리셔야 마땅하지 않겠사옵니까? 큰 나라를 공손히 섬기고 이웃나라와 화평하게 지낸다는 사대교린의 도리는 조선시대 외교의 굳건한 근간이었으나 때로는 힘없는 소국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곡물 요구조차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을 삼키며 억지로 감내해야만 하는 잔혹한 이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발 아래 둔 듯 오만방자하던 명나라 사신은 그 복잡하고 씁쓸한 이치를 단번에 꿰뚫어버리는 어린아이의 서정적이고도 거대한 통찰력에 그만 헛바람을 들이켜며 속절없이 압도당하고 말았지요. 촤락 소리를 내며 여유롭게 흔들리던 화려한 부채가 사신의 파르르 떨리는 굵은 소나귀를 스르르 빠져나가더니 툭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어전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좌가 있는 높은 단상 위에 앉아있던 임금과 양옆으로 길게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대신들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는데 아이가 내려놓은 젖은 무명천 안에 부러진 자작나무 회초리 틈새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바싹 메말라 있던 죽은 나무 토막의 비좁은 틈바구니를 힘차게 뚫고 작고 여린 푸른 새싹 하나가 꼿꼿하게 고개를 내밀며 기적처럼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지요. 평생을 낡고 고루한 학문과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엄격한 법도만이 세상의 전부라 굳게 믿어왔던 대제학 심원광이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는 엉금엉금 차가운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그는 생기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던 죽어버린 나무 토막에서 거짓말처럼 찬란하게 피어난 맑고 푸른 생명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파르르 경련하는 거친 손을 허공에 뻗은 채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짙은 탄식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조선의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능멸하던 명나라 사신의 뺨 위로 어느새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려 값비싼 비단깃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지독한 죽음을 뚫고 도단한 작은 새싹과 그 자연의 섭리를 통달한 아이의 숭고한 지혜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덜덜 떨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조선에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무리한 곡물들을 전부 거두어드리겠노라 굳게 선언했지요. 나아가 끔찍한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조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가엾게 여겨 자비로운 황제의 이름으로 구휼미 10만 석을 흔쾌히 내어주겠다는 은혜로운 약조까지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한 달을 먹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구휼미였으니 웅장한 전각 안에 숨을 죽이고 도열해 있던 수많은 조정 대신들은
하나같이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지혜와 늙은 훈장의 피나는 인내가 빚어낸 거룩한 기적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로 옥좌를 묵묵히 지키고 앉아있던 임금이 펄럭이는 붉은 골룡포 자락을 힘차게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나라 사신을 향해 깊고 진중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고통받던 수많은 백성들을 끔찍한 굶주림에서 단번에 살려낼 구휼미 10만 석의 굳건한 약조가 드디어 어전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 지켜보던 심원광은 자신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키려 했던 낡은 학문의 틀과 메마른 제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한 껍데기에 불과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고는 식은땀에 젖어 거칠어진 두 손으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싸쥐며 한없는 부끄러움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장 저의롭고 지혜로운 이들의 억울한 결박을 서둘러 풀어주어라. 임금의 우렁찬 호령이 전각을 쩌렁쩌렁 울리며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옆에 굳건히 서 있던 군사들이 우당탕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달려들어 늙은 규호와 어린 다면을 무자비하게 올가매고 있던 굵고 거친 포승줄을 서둘러 풀어냈습니다. 스르륵 툭툭 끊어지듯 질긴 밧줄이 차가운 바닥으로 힘없이 허물어지자 다면은 붉게 피멍이 들고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파인 작은 두 손을 뻗어 푸른 새싹이 돋아난 부러진 회초리를 젖은 무명천에 감싸 쥐고는 자신의 따뜻한 품속으로 조심스레 끌어안았지요. 죽은 나무에서 피어난 생명은 벼랑 끝에 몰린 한 나라의 얄궂은 운명을 극적으로 구원해냈고 굳어있던 모두의 차가운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내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용상에서 걸어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53살의 평민 훈장 규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향촌의 서당 한켠에서 묵묵히 제자들 곁을 지켜온 늙은 훈장이었지요. 붉은 골룡포 자락이 스르르 끌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어전의 정막을 채우는 가운데 임금은 주저없이 허리를 굽혀 굳은 살이 박이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규호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힘주어 일으켜 세웠지요. 천한 평민이 일국의 왕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는 광경에 도열한 대신들은 일제히 헛숨을 들이키며 펄럭이는 관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이는 양반과 평민을 엄격하게 구분짓던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의 벽마저 허물고 올바른 도리가 결국 이긴다는 사필 규정의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규호의 굽은 어깨를 다독이며 맑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우렁차게 호령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그 숭고하고 꺾이지 않는 뜻이야말로 조선 팔도가 우러러보아야 할 진정한 가르침이로다. 임금은 규호에게 조선 최고의 대스승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무도한 권력에 꺾여버린 경상도 산청 단서 서당의 현판을 대신하여 과인이 손수붓을 들어쓴 임금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 내린 귀한 현판을 하사하겠노라 단호한 교지를 내렸지요. 그 준엄한 어명이 떨어지자 곁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대제학 심원광이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다가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학식과 드높은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규호와 어린 다면을 향해 주름진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허리를 숙이고는 갈라진 쉰 목소리로 사죄를 쏟아냈습니다. 내 평생 책장만 넘기며 오만을 떨었거늘 오늘에서야 참된 스승의 그림자를 봅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하시구려.
그 사죄를 듣고 있던 규호의 깊게 파인 두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비 오듯 뚝뚝 떨어져 거친 수염을 적셨습니다. 규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7살 고아 소녀 다면을 애틋하게 굽어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는 이 가여운 아이를 평생의 수양딸로 맞이하여 남은 생을 바쳐 지키겠노라 굳게 선언했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면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푸른 새싹이 돋아난 기적의 회초리를 규호의 넓은 품에 꼭 안겨주고는 까치발을 바짝 들어 굵은 목을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경상도 산청의 단성마을 어귀에서는 쨍그랑거리는 꽹과리 소리와 둥둥거리는 장구 소리가 덩기덕쿵덕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막대한 하사품과 금빛으로 번쩍이는 귀한 현판을 앞세우고 금이 환영한 규호와 다면이 마을 흙길로 들어서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온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거친 손등으로 벅찬 눈물을 훔치며 환호와 박수갈채를 쏟아냈지요. 두 사람은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서당 앞마당 중앙의 흙을 푹푹 파내고는 생명을 잉태한 부러진 회초리를 땅속에 소중히 심으며 시원한 우물물을 흠뻑 뿌려주었습니다. 다면은 새싹이 심어진 자리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한때 말라 죽어가던 늙은 매화나무 쪽으로 우물물을 한 바가지씩 정성껏 뿌려주었습니다. 봄비를 기다리던 흙이 물기를 빨아들이는 보글보글 소리가 났고 매화나무의 거뭇한 가지 끝에서 여린 초록빛이 살금살금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다시금 긴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두었던 회초리는 어느새 굵직한 기둥을 뻗어 올린 거대한 자작나무로 자라난 낡은 서당을 굽어 살피는 든든한 수오목이 되었고 어느 해 이른 봄 어느 날 훌쩍 자란 다면이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우물물을 길어다 매화나무 뿌리에 뿌려주고 일어서는데 그 거뭇한 가지마다 눈부시게 새하얀 매화꽃이 가득 만개해 있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겨울을 온몸으로 버텨낸 나무만이 마침내 가장 이른 봄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꽃을 피워내듯 오랜 인내와 따뜻한 보살핌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가장 눈부신 빛으로 피어나는 봄이 단성. 서당의 낡은 흙담을 넘어 아스라이 퍼져나가며 오랜 이야기가 맺음을 지었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양반 자제들만이 가득한 서당의 가장 높은 상석을 텅 비워두고 흙투성이 맨발에 7살 고아소녀 다면을 앉혔던 훈장 규호의 다정한 용기입니다. 신분과 성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벽 앞에서도 진짜 빛나는 가치를 알아본 그의 따뜻한 눈빛이 있었기에 어린 다면은 자신의 천재성을 세상에 온전히 꽃피울 수 있었지요. 또한 어전 한가운데에 놓인 초라하고 부러진 자작나무 회초리가 보여준 묵직한 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0해 동안 단 한 명의 급제자도 내지 못해 스스로를 쓸모없다 자책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던 훈장이었지만 그가 꺾인 회초리에 담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백성의 고단한 삶을 헤아리는 숭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나무 토막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이 벌어졌을 때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신의 마음도 오만했던 대제학의 가슴도 마침내 임금마저 용상에서 내려와 평민 훈장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아주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벅찬 감동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면이 매화나무에 우물물을 길어다 부어주며 돌보았듯이 진정한 보살핌이란 화려한 결과를 기대하며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묵묵히 물을 뿌리는 그 작은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면이 부러진 회초리를 무명천에 감싸 물을 적시고 앞송수레에 차가운 빗물을 모아 그 나무가 메마르지 않도록 지킨 것처럼 우리 삶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건네는 손길이 결국 가장 눈부신 새싹을 틔워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때로는 조선시대의 굳건한 신분제만큼 차갑고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노력해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가진 것이 없어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것만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러진 회초리에서 새싹이 돋아났듯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매일매일도 실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위대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마주잡은 임금과 훈장의 따스한 온기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이들의 작은 재능을 편견 없이 응원해주고 스스로의 더딘 걸음도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심원광이 차가운 어전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듯 우리도 삶 속에서 틀린 것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의 모진 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만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매화를 피워내듯이 다면이 날마다 길어다 부어준 우물물처럼 여러분이 오늘 건네는 작은 따뜻함이 언젠가 반드시 가장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것임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